안녕하세요. 한국사 시간입니다. 자, 어느덧 오늘 찍는 시간 5월 18일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오후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내일이나 아마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사 이제 중간고사 봅니다. 여러분 이제 개학이 결정 난 것 같아요. 내일이면 이제는 선배들이 들어오고 이제 다음 주면 선배 여러분들이 들어오죠. 들어오시는데 뭘까? 시험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대사가 이제 고대사 다 배우고요. 아마 고려사의 아마 정치사 앞에 부분 정도, 왕이나 제도사 부분까지가 아마 이제 중간고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한 17강, 한 18강 정도까지 나갈 것 같은데, 뭐 그건 추후에 여러분들 이제 만나서 말씀드리면 될 거고, 혹시 지금 벌써 시험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죠? 한국사 기초 과목만 보는 거죠. 국영수 이렇게 보는 건데, 인강 들어도 되나요? 뭐 이렇게 묻는 친구도 있는데, 뭐 듣는 건 본인 자유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디테일하게 고대사 인강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크게 아웃라인 잡는 데는 도움이 될 텐데, 거의 뭐 몇 강 안 될걸요. 한국사 워낙 그 수능에 쉽게 나오니까 내신용으로 한다고 해도 아마 선생님이 가르친 거보다는 아마 이게 뭐 그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뭐 더 저기 내용이 심화적으로 들어가는 건 여하튼 교과서 충실하게 보세요. 교과서 여러분들 나가는 것만큼 교과서 보시고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예요. 어떤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는 건지 나올지는 선배들한테 좀 물어보시면 좀 도움 될 것 같고요. 사료 같은 거나 교과서 촘촘히 읽으시면 도움 될 겁니다. 당연히 수업은 도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수업은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 하여튼 여러분 되게 쉽진 않은 부분입니다. 쉽지 않는 부분이고 좀 그래도 선생님 또 수업 내용이 그렇게 또 열심히 하는 만큼 뭔가 또 얻는 게 있겠죠. 자, 이제 문화사 이제 마지막입니다. 문화사는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내용 정리가 될 거고요. 불교, 유교, 역사, 그 다음에 도교가 하나 정리가 또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상대, 중대, 하래로 문화사 파트는 1강은 정리할 거고 2강은요 조금 다릅니다. 하여튼 여기는 이렇게 정리한다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불교입니다. 먼저 문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종교입니다. 종교인데 일단 불교. 이 불교가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저기 고려시대까지도 불교죠. 그러다 이제는 조선시대 가면 이 유교에는 이제 성리학으로 바뀌게 되는데 우선은 이 불교가 어떻게 전래됐는지부터 얘기를 할게요. 원래는 이 고대사 파트, 그러니까 이 고대 국가가 생기기 전에 이제는 토테미즘, 그쵸? 토테미즘, 그러니까 토템 신앙부터 해갖고 뭐 샤머니즘 같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같은 게 종교겠죠. 이런 것들이 신석기 때 있었고 각 부족마다의 고유의 종교들이 있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그냥 원시 종교라고 합니다. 원시 종교가 있었다가 이제는 이제 고대 국가가 되면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고등화된 하여튼 뭔가 세련된 뭔가 스페셜한 특별한 종교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불교였다는 겁니다. 불교. 그러니까 이 불교는 요 동아시아, 아시아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요게 고대 국가에 다 쓰입니다.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 먼저 전래 볼게요. 이거 근데 우리가 정치학 파트에 다 했어. 자, 복습입니다. 복습. 자, 그러면 첫 번째 전래. 어떻게 불교가 들어왔나? 자, 어떻게 들어왔나인데 자, 우선은 당시에 불교가 들어왔던 시기가 바로 4세기야. 4세기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4세기. 그래서 당시 중국은 4세기는 뭐다? 분열기다. 위진남북조. 남조와 북조의 분열기 상태다. 그래서 북조에서 들어오는 불교 라인이 있습니다.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여기서 먼저 불교가 어느 나라에 들어오게 되냐면은 고구려. 이거 녹색으로 쓸게. 고구려.
어느 왕 372년 소수리왕. 자, 고구려 소수리왕 시기 때, 자, 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고구려로부터, 그러니까 북조에서 들어온 이 고구려의, 전진, 여러분들 진이라는 나라가 많으니까 앞에 이제 이름을 하나씩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전진이라는 나라 있고, 나중에 또 후진이라는 나라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자, 신라 같은 경우는, 자, 원래는 그 눌지왕 시절에 무코자라고 해갖고, 자, 불교가 들어와요. 무코자라는 사람이라고 해갖고, 자, 불교가 들어옵니다. 눌지왕 때 들어왔다가, 그때는 들어온 거고, 요게 공인이 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들어온 거는 눌지왕 시절인데, 요게, 요쪽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부터 들어온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2차돈의 승교. 어느 왕 때? 버풍왕 때. 자, 2차돈이라는 사람이 순교해서 이제 신라에서도 불교가 공인됩니다. 그러니까 요 라인이야. 북쪽. 고구려, 신라. 이렇게 해갖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루트가 있어. 다음 루트는, 자, 이제는 중국사에서 남조에서 들어오는 루트인데, 이제 배를 타고 들어왔겠지? 자, 그때, 자, 동진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동진에서 들어오는데, 자, 이 동진에서 불교가 들어옵니다. 바로 백제는 동진에서 들어옵니다. 동진, 백제의 불교가 수용됐던 왕은 누구? 침류왕이고, 자, 이 침류왕 때 들어오게 됩니다. 384년에. 너무 뭐라고 했어? 석가가 사랑해서 금방 극락세계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이 사람 직위년도는 384, 385, 1년 만에 불교 수용가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되고요. 또 이런 백제가, 자, 일본에 또 불교를 전해주게 됩니다. 어느 왕? 사비로 천도환 성왕 시절 때 노리사치계. 자, 이 노리사치계라는 인물을 통해서 일본에 이런 또 불교 루트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선생님, 신라는요 먼저 눌지왕 때 들어오고요. 공인은 버풍왕인데요. 얘들은 그냥 들어오는 게 공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와서 그냥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건 들어오자마자 공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라는 첫 번 그 기존 세력들의 저항을 받아서, 기존 기성 종교들의 저항을 받아서 약간 막혀 있다가 훗날 이렇게 수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진 루트 밑에 동진 루트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음. 됐음? 자, 이렇게 전래된 불교가, 자, 이제 특징 정리하기. 자, 특징인데, 자, 특징입니다. 첫 번째. 자, 어떠한 특징들이 있느냐면은, 자, 우선은, 자, 네 가지를 정리할게요. 왕실 불교다. 왕실 불교다. 요게 무슨 뜻이냐? 왕이 주도해서 바로 불교를 수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왕실 불교는. 그래서 자, 대표적으로 왕이 왕실이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원했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은, 자, 불교식 왕명을 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아마 저희가 정신 아파트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버풍왕부터
진덕여왕, 아니 선덕여왕, 진덕여왕까지 그 시기 때를 불교식 왕명이라고 했고요. 자, 이 당시에 진덕여왕, 선덕여왕, 진흥왕, 법자 이런 사람들 다 불교식 왕명을 쓰는 게 왕실불교의 하나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사상이 또 유행했어요. 왕, 즉 불사상. 왕이 즉 부처다. 왕이 즉 부처라는 왕죽불 사상이 당시에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왕죽불 사상이 상당히 유행을 하게 되었고 이것도 왕실불교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이 왕죽불 사상 우리만 나온 게 아니고요. 저기 중국에서도 저 북조에 북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윙강 릉먼 석굴사원이라고 있어. 근데 그 얼굴을 왕의 얼굴을 박아놓은 거야. 왕의 얼굴. 작은 부처라는 거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우리도 진평왕 있죠. 선덕여왕 진정여왕 아버지. 이 진평왕이 자 뭐라고 진평왕이 자신의 이름을 석가모니랑 똑같이 석가모니네 그 가족과 똑같이 이름을 정하는 거 이런 것도 왕죽불 사상의 예가 되겠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특징이 있어. 불교가 또 그러면 이렇게 이것도 왕실불교와 좀 비슷한 일환이 되겠다. 왕실이 이렇게 또 불교를 또 좋아했던 불교가 국가를 지키는데 사용되는 호국불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국불교의 특징의 사례가 뭐가 있냐면은 황룡사, 구충목탑. 자, 황룡사 구충목탑이라고 해서 자, 황룡사는 진흥왕 때 짓고요. 선덕여왕 때 이 구충목탑을 짓자고 승려중에 그 중국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짜장 이름 자장이에요. 이 자장의 권위로 황룡사 구충목탑을 짓는데 이 구충목탑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9개의 나라를 신라가 정복하자. 그러면서 이 목탑을 짓는 이게 언제 타죠? 몽골 침을 타게 되는데 이 황룡사 구충목탑을 제작하는 것도 호국불교. 자, 불교가 이렇게 다른 나라를 이렇게 치고 우리 그 당시 신라의 국가적인 융성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쓰이지 않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화랑도에 5개의 계율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해? 소, 오, 개라고 해서 이 5개의 규율이 있는데 이 세속 5개 중에서 이거를 만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원강. 원강이라는 스님인데 진평왕 때 이 원강이 요거를 만드는데 여기서 또 인정 못해. 근데 전쟁이 나가면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승려들이 만들어줍니다. 스님들이 만들어주고 또 호국불교의 큰 하나의 사례로서의 역할을 차지한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라의 승리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역할합니다. 자, 그다음 그럼 왕실만 좋은 게 아니야? 귀족도 좋아야 돼. 귀족들. 그래서 자, 세 번째 귀족불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족불교. 자, 귀족불교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귀족불교의 사례가 되는 건 바로 요거예요. 업산. 자, 업산. 이 업선은 뭐냐면은 이 불교에서 쓰는 의미다. 너는 그러니까 사람이 잘 안 풀릴 때 이런 얘기를 써요. 야, 이건 내가 전생에 뭐가 많아서 업이 많아서 업선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전생에 내가 저질렀던 죄가 현생에 이어진다는 겁니다. 현생에 이어진 거. 그리고 내가 현재도 업선으로 될 수 있지. 나도 나중에 후생으로 태어날 건데 다음 후생에 내가 좋은 것이란 좀 그렇겠다. 좋은 어느 정도의 능력 있고 어떻게 태생적으로 좋게 하려면은 좋은 업을 많이 공덕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논리로 쓰이냐면은 왜 나는 귀족인가? 왜 너는 귀족이 아닌 일반 노비이자 천민일까? 라는 논리로 쓰이게 됩니다. 내가 왜 귀족이냐면은
내가 전생에 좋은 업을 쌓아서야. 왜 네가 천민이냐면은 네가 전생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거야. 그래서 귀족들이 이런 논리로서 상당히 불교를 수용할 수 있게끔의 밑바탕을 제공해 줬고요. 귀족불로서의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특징입니다. 4번. 자, 4번에 민간신앙. 자, 네 번째로 이 민간신앙을 또 흡수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민간신앙을 흡수하면 혹시 절에 가보시면은 우리나라 절에 또 있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는 산신각. 또 하나가 또 칠성각. 자, 이런 게 있는데 절이요, 여러분들 되게 어디에 있어요? 바로 산 속에 있죠. 산에 있는데 거기에 산신이라고 해서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산신을 믿는 신앙들이 그 원시 신앙을 그걸 불교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절을 가보시면은 저쪽 약간 그 산에 올라가는 편에 이런 산신각과 칠성각을 말해. 특히 산신각 같은 경우는 그 산에 있는 신을 모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산신각에는 부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있다? 산신이 있어요. 산신령처럼 흰 수염을 기르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민간신앙의 흡수에 이해가 됩니다. 칠성각은요 뭐냐면은 도교의 이건 도교예요. 도교 이거 그냥 민간신앙의 흡수를 보는데 이건 원래 이 도교의 칠성이라고 하는 또 그 모시는 신들이 있는데 그거를 또 기리는 사람 산신각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민간신앙의 흡수의 구체적인 사례가 된다라고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신라 처음에 그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교에 들어오는 특징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시 불교 중대는 잠시 후에 할 거고요. 다시 밑으로 이제 상대부터 하고 이렇게 넘어갈게요. 유교 갑시다. 자, 유교인데 유교 역시도 이제는 좋아하지. 누가? 왕들이 좋아하지. 왜? 우선 첫 번째 유교의 중심적인 기본적인 원리가 뭐가 있어? 충성하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국가 시스템이 정비된 상태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유교입니다. 유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관료제, 관료기구, 그 다음에 유학자들을 양성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관료 시스템, 뭐 관직 이런 거를 마련해 갖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이 유교에서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씩 고구려. 자, 고구려부터 정리를 할게요. 고구려예요. 첫 번째 학교야. 근데 아직은 기록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자, 고구려 다시 소수리망 때야. 계속 뭐 나오는데 그냥 색깔이 중요한 거니까 그냥 색깔로 할게요. 태학.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 태학이라는 거를 유학교육하는 겁니다. 자, 수도에서 설치했었고 그 다음에 자 경당이라고 해서 이건 장수왕 때 지방에 설치합니다. 근데 이 경당은 좀 특이한 게 자, 유학도 공부시켰지만은 플러스 뭐 어떤 공부를 시켰냐면은 무술 공부시켰대. 무술. 와, 좋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유학 교육도 있었는데 뭐 무에타이는 어디 게 아니니까 뭐 태권도나 뭐 이런 거지. 역시 고구려 승무사상. 그러니까 무술 교육이 있었다는 게 좀 약간 경당의 특이한 점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태학은 원래는 태학이라는 용어는 중국 한나라 때 그 명칭이야.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도 유학 교육하거든요. 유학 그 중국의 한나라가 만들었던 태학의 교육 과정을 가지고 와서 유학 교육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세팅했던 거, 유교 경전이나 역사책들, 뭐 중국 역사책이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 끝. 자, 그러면 백제 갈게요. 백제.
자, 이것도 제가 정치사 시간에 좀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백제는 기록에 의하면 학교 이름을 물러. 그런데 학교 이름 뭔데 선생님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학교 나오면은 학사, 대학원에서 이제 논문 쓰면은 석사, 이제 석사 논문을 쓰면은 나중 되면 이제 박사인데 그 박사가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에. 자, 그래서 박사제도를 운영했다. 뭐 역박사라고 해서 뭐 달력 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의박사 해갖고 뭐 의학에 관계된 박사들, 그 다음에 오경박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사서오경이라고 들어봤어? 사서는 뭐 대학, 뭐 논어, 이런 책들, 그 다음에 그 오경이라고 하는 거는 시경, 서경, 역경, 얘기, 춘추인데 처음에 이 당시에는 이제 오경이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그 오경을 또 가르치는 오경박사라는 게 백제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박사제도가 그래 유학 교육이 있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쓸게요. 처음 나오니까 사택 지적비이라는 비문이죠. 이 비문인데 요 사택지적비를 통해서 당시에 백제의 한문학이 뭐 유학이니까 글 수준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당시에 부여, 이게 지금 부여에서 출토된 거거든요. 그리고 부여에 거기 가보시면은 부여 박물관에 사택지적비가 있습니다. 이 사택이라는 성씨 자체가 사택이라는 요 성이 바로 백제의 귀족 성씨입니다. 그 사비시대 때 유력 귀족인데 이 사택지적이라는 사람이 비문 쓴 거야. 인생 무상, 인생의 덧없음 이런 거 내용을 이 사택지적비에 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 이게 뭐 도교죠. 인생 무상. 이것도 도교적 색채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마지막에 나는 절로 들어가겠다. 인생이 덧없습니다. 최고의 관직이 있었고 최고의 부자인데 인생이 덧없고 필요 없다. 근데 이런 문학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유학적인 수준도 높았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제가 정리했지만은요. 이거 뭐 당시에 뭐 도교적 색채에 또 약간 연장선상으로 볼 수가 있고 뭐 나는 인생이 덜없으니까 절에 들어가겠다. 그 옛날에 그 절 들어가는 왕들도 많아요. 우리 대표 그 상왕의 아들 이덕왕 같은 경우도 갑자기 이런 일에 사료 보면은 아예 갑자기 나는 아버지가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관상정 전투에서 필요 없다. 나는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정치 안 할래. 그래서 갑작스럽게 정사 보다가 그냥 가. 절로 들어가 절도 짓고 이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이런 거 우리 대통령이 있어 나는 교회 갈 거야, 나도 뭐 절에 갈 거야, 너 성당 갈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 그리고 신하들이 해야 될 일은 절에 간 그 이덕왕 얘기하는 거야. 이덕왕을 빨리 데리고 오는 거예요. 또 절에 간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도 그런 황제들도 많이 있었고 양나라 때. 자. 하여튼 이런 사택지적 인생의 덧없음을 통해서 당시에 글 잘 썼다. 백제 귀족들 한문학 수준 쩔어 이런 거야. 자, 그다음 신라 갈게요. 신라는 자, 바로 여기 임신서기서 임신서기석이라고 해서 이건 사택지적과 비슷하게 비석입니다. 임신년 우리가 육식갑작 해갖고 뭐 있잖아 뭐 임진왜란 할 때 임진년 뭐 이모군란 할 때 이모년 뭐 갑신정년 할 때 갑신년 할 때 하여튼 임신년에 그 아마 임자니까 2로 끝나지 562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대개는 562년으로 보는 것 같아. 그 임신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 유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모여갖고 우리 3년 안에 시경, 얘기, 춘추라는 책을 읽자 마스터하자 이런 걸 새겨놓은 거야. 오늘 따지면 이게 사람들 너희끼리 모이는 거야. 너희끼리 모여갖고 우리가 경자년인가 뭐 경자서기석게 박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고인데 수능 특강을 마스터할 거야. 그래서 며칠까지 내가 이거 공부해갖고 다 암기할 거야. 내가 이거 다 이해할 거야. 문제 다 풀 거야. 플래너 쓰는 거다. 여러분 플래너. 스터디 플래너. 여기 플래너이네. 플래너.
뭐 여기 쓰는 거 이게 플래너 딱 쓰고 2020년 공중사대부 부설고등학교 거기 검은 거네. 검은 거 고3 애들이 가져간 거 아닌가? 우리 2학년 일반인 하나 있어요. 한정판인가? 하여튼 검은색 뭐 하여튼 여기다 쓰는 거예요. 나는 7월 27일까지 수능 완성 뭐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임신서기서기고 유교 끝입니다. 상대는 자 다음에 역사인데 자 이것도 900신으로 할게. 역사에서는 고구려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원래 국초의 역사책으로서 유기이라는 역사책을 만들었답니다. 100권. 와, 기맥이다. 겁내 많이 만들었다. 그래서 추측하는데 아마 광개토대왕 장수왕 아니면 광개토대왕 때 만들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몰라 언제 했는지. 그러다가 자 다시 이거를 만드는데 어떤 거냐면은 신집. 몇 건 썼을까? 5건. 뭐야? 95%가 없어졌네요. 5건을 씁니다. 역사책으로. 누구 때 쓸까? 자, 우리가 선나라의 다툼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왕, 자, 성빵 날립니다. 선나라한테 영양 만점인 무슨 왕? 영양왕. 영양왕 때, 자, 신지모견을 남겼다. 누가 썼냐? 그 사람 이름은 이문진. 자, 작년에 이렇게 역사 수업하면은 이문 하면 애들 뭐 이렇게 하여튼 요 영양왕 때 이문진이 신지모견을 남겼답니다. 남았겠어 안 남았어? 안 남았지. 근데 이런 책이 있었다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책 남았으면은 역사 공부 무지 많이 해야 됩니다. 귀한 게 아니고 하여튼 더 자료가 많았겠지. 다음 백제는 언제 역사책이 만들어지냐면은 서기라는 역사책을 썼고요. 어느 왕 때? 근초고 왕 시기 때 요 서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누가 썼냐면은 고흠이라는 사람 때 씁니다. 서기라는 역사책. 이렇게 아까 역사책은 책이니까.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신라. 신라. 자, 신라는 어떤 책? 역사책? 곡사. 신라는 곡사. 자, 곡사고요. 자, 어느 왕께 쓴다? 진흥왕. 자, 진흥왕 때고 누가 쓰냐? 거칠. 거칠 때 역사 편찬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여기도 그냥 역사책이니까 이렇게 할게. 자, 그러면 정리. 영양왕, 근초고왕, 진흥왕. 누구 때 모르지만 장수왕 때나 광개토대왕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편찬을 언제 한다 왕이? 그 나라가 잘 나갈 때 합니다. 잘 나가니까 왕권 강화의 측면도 있고요. 야, 뭐 뭔가 남기고 싶잖아. 내가 잘 나가니까 이런 거 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어차피 하나만 더. 여기 밑에는요 왜 안 했냐면은 불교와 유교만 중대하대 내용이 있고 역사는 없습니다. 중대하대 내용 없고 또 요게 따진 도교를 여기다 정리할게요. 도교. 칸이 여기밖에 없어서 이 도교도 따지면은 중대하대는 없는 거야. 근데 칸이 없어서 여기서 정리하는 겁니다. 자, 도교도 우선은 자 고구려, 백제, 신라로 정리를 할 건데 우선 이 도교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야. 신선사상. 신들이야, 신들. 신선사상.
그 다음에 여기에 주된 논리는 무위, 자연. 여러분들 혹시 문과 친구들 윤리와 사상 선택자들을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겠지. 노자와 장자가 있다고 해서 무슨 사상? 노장 사상. 그 다음에 뭐 청담 사상도 여기 연결될 거고 무위자연. 그냥 자연 가서 유유자적하게 우리 놀고 쉬자라는 게 도교입니다. 그 다음에 신선사상 신. 우리가 뭐 자연 가면 이런 신들을 만날 수 있지. 신선사상입니다. 이 도교가 사실 말하면 중국 당나라 때 상당히 수나라 당나라 때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 노자, 그 도교를 만들었던 노자의 성씨가 이씨래. 이씨. 근데 당나라의 왕실 이씨잖아. 이연, 세운사의 고조 이연, 그 다음에 누구 유명한 사람 당태조 이세민이잖아. 그러니까 와, 우리 그 가문에서 만들었다 해서 도교가 원래는 당나라 때도 상당히 떴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도 이러한 도교적 색채가 있고요. 시험 문제도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에서는 고구려에서는 어떠한 있냐면은 사신도. 이게 도교에 말하는 그 방위신입니다. 우리 많이 들을 거 자청용, 이청용 아니에요? 초선 이청용 울산현대 또 있는데 이게 자청용 500호 하면 KT 강백호, 슬램덩크 강백호 북현무, 그래서 남주작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에 4개의 방위신이 있는데 이게 도교의 그 방위의 사신입니다. 자, 근데 요 고구려의 강서대묘라는 무덤에 이 사신도가 박혀져 있습니다. 그 구식 돌방문화니까 벽화가 있는데 요 사신도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백제. 자, 그 다음에 또 그냥 말로만 설명해. 또 고구려에는 또 을지문덕이나 연개소문이 다 도교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 을지문덕 같은 경우는 살수대첩 때 그 수나라를 물리치고 나서 오원시를 적어요. 근데 상당히 이게 도교적 내용이 있었고요. 연개소문 자체도 또 도교에 상당히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도교 사원을 고구려 곳곳에 세웠던 사람인데 이건 뭐 깊게 들으니까 말로만 했고 사실도가 중요합니다. 자, 백제한테는 뭐가 있냐면은 산수문전. 산수문이 벽돌이기도 하고 산수문전이라고 할게요. 저는 산수문이 벽돌도 맞고요. 자, 요거 작아 생각보다. 이거 부여박물관에 있거든요. 국보 거야. 근데 그 규암면 그 외리에서 이게 발견될 겁니다. 근데 요만한데 그 나무 모양 있고 여러분 쳐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특별전하잖아. 외국 거 좋은 거 오면 우리도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외국 거 뭐 진짜 유명한 거 오면은 이렇게 구경하는데 이게 외국에서 원하는 넘버원이 이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이걸 원하고 이게 가장 많이 외국 가갖고 저기 사람들한테 구경 가장 많이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픽업 받아갖고 해외 순시 공연을 많이 갔던 게 바로 이 산수문의 벽돌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 보면은 그 자연의 그 나무나 막 이렇게 모습들이 짜짜짜짜 몰려져 있는데 하여튼 도교의 그러한 모습들, 자연과 인간이 같이 어울려 보내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잘 묻어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금동대항로. 금동대항로. 이 금동대항로 얘기는 나중에 또 할게요. 국보 293호고요. 1993년에 그 부여 능산리라는 고분군의 축사람을 만들려고 하다가 나왔다는데 우리나라 랭킹 1위입니다. 이거 상당히 크고 거기 보면 또 이제 신선들 있고 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 금동대항로에 잘 녹여져 있습니다. 그 이상 세계를 형성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무령왕릉에 있는 게 있어. 무령왕릉의 지석이라고 해서 그 무령왕릉 지석에 그 당시에 매직권이라고 내려왔네. 못 버렸어. 자, 당시에 매직권이라고 해서 그 토지신한테 내가 이 땅을 사겠다 하는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그 자연의 신한테 내가 여기를 몇 자리를 삼겠다라는 기록이 매직권이라고 해서 토지신에게 또 제사지냈던 기록 같은 것도 지석에 남아있으니까 백제 상당히 좀 많이 나왔네요. 자, 마지막 신라입니다. 신라. 이것도 사택지적비도 도교와 연결될 수 있다고 했죠 아까? 사택지적비도. 자, 그 다음에 신라는 자 화랑도. 신라는 그냥 검은색 쓸게요. 화랑도가 뭐 국선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사람들 화랑하고 랑도가 자연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러한 것들을 했다는 것들이 하나의 또 도교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도교는 중대가 아닙니다. 상대입니다. 근데 늘 데가 없어요. 여기 넣습니다. 자, 불교, 유교, 화대 이건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자, 끕니다. 잠깐. 안녕하세요. 안녕 아니지. 이제 이었으니까. 자, 옷이 바뀌었지? 다음 날입니다. 5월 19일. 오전에 다시 또 촬영하고 있고요. 남은 부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에 이제 육십삼기 선배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하고 또 교주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자, 하여튼 불교입니다. 불교. 자, 여기 도교까지 여기는 지금 다 상대입니다. 근데 상대인데 칸이 없어서 도교 의기한 거라고 했죠. 자, 중요한 거 불교입니다. 여러분 문화사에서 고대 문화랑 이제 중세 고려 시대 때 문화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불교입니다. 자, 그 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불교 승려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사대스타라고 하는데 이때 2명 나와요. 이때 2명. 그 다음에 고려 시대 때 의천과 진울 이 4명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고 수능 문제에도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중대 때 이제 2명이 나오는데 유명한 첫 번째 원효. 우리 학교 여기 옆에 원효사라는 절이 있죠. 일단 원효가 있고 또 한 명이 의상이 있는데 일단 원효와 의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이야기 있죠. 원효, 의상. 둘이 뭐해?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고 불교 유학을 가려고 가는 중에 어디서? 동굴에서 뭘 마셨다? 해골물을 마셨다. 그게 그 가다가 그 천안 직산 옛날에 천안 직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근에서 의상과 원효가 잠을 청했는데 목이 말라서 원효가 굴까불까 마셨는데 보니까 너무 맛있었다. 근데 일어나보니까 그게 해골물이었다. 유학 갈 필요 없다. 해갖고 원효는 안 갖고 의상을 갖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건 하나의 이야기겠죠. 이야기겠고 설마 해골물 먹었는데 느낌이 안 오겠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러니까 원효와 당시 의상의 그 신분적 좀 차이를 좀 빗대서 나타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의상은 진골이었고요. 원효는 육두품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또 오두품이라고까지 얘기하기도 하는데 일단은 출신적으로는 의상은 당나라의 유학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었고 원효는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어려웠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고 의상은 또 당연히 진골이기 때문에 경주김씨입니다. 또 원효는 설씨예요. 설씨. 그래서 설씨 중에 유명한 사람? 서른도 아저씨는 저기 설씨가 이씨입니다. 본명 이영춘 씨 거야 아마. 설기현? 축구선 설기현. 하여튼 이 원효 설씨입니다. 아들이 설총이죠. 자, 일단 원효 정리할게요. 원효는 우선은 자, 요거 이게 불교인데 여러분들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저기 뭐 원효사 주지스님 뭐 시험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효는 일단은 정토종이라고 해서 자, 요 원효 나오니 정토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정토는 뭐냐면은 불교에서 일종의 교회나 성당 같은 경우는 천국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극락세계라고 하는데 그 서방 정토라는 얘기를 합니다. 서방 정토. 그래서 누구나 나무아미 타 불만 외치면은 극락 정토, 서방 정토를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정토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토종을 가는 나무아미타를 외쳐야 되니까 이걸 바로 아미타 신앙이라고 합니다. 아미타 신앙. 아미타 신앙. 자, 일단 정토종이라는 단어. 자, 서방 정토를 갈 수 있다. 누구나 뭘 외치면 나무아미타. 아미타 신앙. 그래서 정토종
아미타 신앙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이 원효는 자 또 요거 모든 건 마음에 달렸다. 일심사상. 그 해골물 먹고 깨달은 게 바로 모든 건 마음에 달렸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되는 거다. 바로 일심사상. 하나의 마음,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는 일심사상을 또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모든 건 한 마음에서 또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달렸다는 겁니다. 일심사상이. 그리고 당시 또 원효가 상당히 또 높게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시에 7세기죠. 원효가 7세기 때 인물인데 그 중국에서 불교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전혀 모르셔도 돼. 어떤 거냐면 광유가 아니고요. 공유예요. 공유 논쟁이라고 해서 중간학파라고 하고 또 유식학파라고 해서 마음이 왜 하여튼 뭐 어딨냐 이런 거야 그냥. 하여튼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그거를 원효가 해결합니다. 그 일심사상을 통해서 모든 거는 마음에 달렸다. 모든 건 마음에 달렸다 하면서 자 또 모든 건 한 마음, 일심, 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당시에 그러한 그 중간학파와 유식학파의 공유 논쟁을 바로 요 화쟁이라고 해서 이 화쟁사상으로 요거를 정리하는 사람이 또 원효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일심사상을 통해서 모든 건 마음에 달렸고 자 바로 한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해서 양극단에 있는 두 가지 논점을 거의 화쟁사상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이 화쟁사상에 정리하는 것을 신문 화쟁론이라는 자, 이걸 통해서 신문 10가지를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가지를 물어보고 그거를 화쟁을 했던 양극단에 있는 거를 한마음에서 나온다고 해서 극복을 한 거고 이 신문화쟁론이 원효가 썼던 또 대표적인 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 종파 간의 그것을 대립을 이 원효가 어느 정도 정리했던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신문화쟁론도 유명한 책이고 그 다음에 뭐 금강산매전론, 뭐 다음에 뭐 하엄경수 이런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혀 모르셔도 되고 요거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또 원효가 쓴 것 중에 또 유명한 게 대승기신론서. 대승기신론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들 뭐 신문화쟁론 론인데 여기는 또 대승기신론의 소. 주석을 단 거죠. 여러분 책 같은 거 보면 옆에 뭐 이렇게 주석 같은 거 있잖아요. 교과서 여러분들 옆에 어떤 거에 대한 디테일한 또 설명이 나오죠. 그런 걸 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승불교에 대한 하나의 자신의 아마 생각을 적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또 발해에서 이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원효는 동아시아 불교에 상당히 큰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또 원효가 결론은 또 유명한 이 사람이 결혼도 하죠. 그래서 그 요섭공주라고 해서 당시에 김춘추의 또 딸일 건데 이 요섭공주가 그 남편이 원래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는데 김음찬인가 아마 정확하지 않는데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죽어요. 사별한 사람이죠. 사별한 사람인데 그 원효와 바로 만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설총이죠. 설총은 또 있다. 유교 파트에서 좀 정리를 할게요. 설총이 아마 나올 거고. 그래서 본인을 이제 결혼을 했잖아. 그래서 일단은 이제 승적을 박탈합니다. 박탈하고 본인을 소성거사라고 해갖고 본인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이제 승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으면서 이제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거를 춤추고 노래하면서 이것도 무예가 이런 게 은근히 또 무예가라는 거 나오고 원효입니다. 무예가라는 노래를 부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무예가를 불러서 거리낌 없는 또 자유로운 그런 거를 원효가 보입니다. 원효의 이름이 서당으로 알고 설서당이고 이제 설시 중에 좀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가 원효가 되겠습니다. 자, 원효 끝. 두 번째 불교의 슈퍼스타 의사. 둘의 나이 차이는 아마 10살 미만일 텐데 아마 그러니까 굳이 많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원효가 주로 활약했던 시기의 왕은 누구냐면은
무열왕, 무열왕 부분, 그 다음에 문무왕이 원효가 그 활약했을 때 두 왕들이고 의상은 문무왕하고 신문왕이 그러니까 조금 얘가 약간 후배죠. 후배 몇개 후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삼국통일되고 나서 그 과정의 인물이고 의상은 약간 중대 왕권까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효가 실제로 활약한 그렇게 됐네. 자, 근데 의상인데 의상은 원효한테는 정토종이 있다면은 자 의상한테는 요게 있습니다. 화엄사상이죠. 화엄종이라고 해서 자 요게 의상과 관련 있는 거고 이 화엄사상에서 이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은 자 다즉일 이라고 해서 자 1. 하나가 즉 많다. 또 많은 쪽도 뭐야 또 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호 원흉 돌아가는 건 원흉. 그래서 이 일즉다 다즉이라고 해서 모든 만물에 대한 상호 의존적인 관계 및 그 다음에 조화를 이 일즉다 다즉이를 통해서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또 이걸 해석을 하냐면은 일이 왕이라는 거야. 일이 왕인 거고 결국 다 많아졌다가 다시 또 왕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예전에 하여튼 교과서에 들어있으냐 얘기할게요. 이것도 약간 과연 이게 일찍과 다즉일이 왕권과가 연결했다고 해서 회의론적 시각을 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이걸 인정해. 그래서 일찍과 다즉일은 결국은 이 논리는 요 의상의 요 논리가 중대 왕권과 결국 왕으로 기결된다는 일찍다 다즉일의 논리가 왕권 강화로 연결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비판하는 사람은 아니 의상이 진골기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왕권 강화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 교과서에서 이게 언급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중대 그 전제왕권 강화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 또 요 의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의상이 가보니까 이제 이 사람 당나라 유학 갔어요. 당나라에서 9년간 유학 갑니다. 당나라는 저도 이제 여쭤 너무 쓰다가 봤는데 9년 이상 유학 가기가 힘들어요. 9년 이상 되면 다시 귀국시킵니다. 의상도 9년 동안 그 당시에 중국 하엄종의 이대조였던 지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엄의 제자,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그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진짜 정통파에 들어간 거야. 가서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해갖고 가보니까 와 애들이 나무아미타를 외우고 있어. 원효가 가르쳐준 거겠지. 나무아미타. 야 근데 거기서 하나 더해.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무아미타 뭐야? 관세음보살이야. 야 나무아미타는 너네 죽고 나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너네 지금 행복하고 싶지 않아? 현재 행복하고 싶지 않아? 행복하고 싶지 않아? 그럼 이걸 외쳐봐. 이걸 외쳐봐. 내 이름을 불러봐. 일단 이걸 외쳐봐. 관세음보살 외쳐봐. 그러니까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까지 외우면 간음신앙이라고 해서 네가 지금도 행복해질 수 있어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하고 자 관음신앙 관세음보살까지 외쳐라. 간음신앙이라고 해서 이게 나오면 또 의상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 좀 밑에 또 할 거 있지만 요 두 인물들이 잘 나오는 게 같은 거 공통적으로는 바로 불교의 대중화 원효도 맞고요 의상도 맞습니다. 근데 이 용어는 원효한테 많이 선지로 쓰죠. 근데 의상 역시도 이 간음신앙을 통해서 둘이 공통적으로 불교의 대중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현세적으로 내가 지금 행복하게 이거는 죽고 나서 라는 겁니다. 불교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는 사람이 의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또 이 사람이 쓴 책을 좀 얘기를 할 건데 요 화엄사상을 자 화엄 일승 법
법계도라고 해서 자 이걸 화엄종의 주요한 논리를 한 210개, 210자의 글과 그림으로 요약해서 화엄상의 요체를 그러니까 이거 그림 도짜입니다. 이런 거야. 글을 써갖고 글자를 나타내는 거야. 글자.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뭐 김광유, 찬재, 김광유 멋져 이렇게 하면서 뭐 기억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글씨를 만드는 게 화엄일승 법계도입니다. 그림이야. 글씨를 통해서 그림을 만들었던 걸 통해서 화엄종을 조금 이렇게 나타내는 하나의 법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의상이 가장 대표적인 거기에 화엄일승 법계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사람은 또 유명한 게 여러분들이 대부분 재밌어. 절을 가보면 좀 약간 오래된 절들 있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거의 다 다졌다. 한번 여러분들 가보세요. 가보시면은 좀 이 당시 신라 시대 때부터 창건의 유래가 있는 절들 같은 경우는 이 절은 원효대사께서 창건하시고 임진왜란 불이 탔어요. 이 절은 의상대사께서 창건하시고 뭐 이관해한테 탔어요. 거의 나옵니다. 하여튼 의상도 많은 절을 만들었다고 하고 원효도 많은 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의상하면 가장 대표적인 절이 바로 요겁니다. 자, 나중에 고려시대 파트에서 나올 텐데 이 부석사. 고려시대 때 부석사 무량수전이 가장 유명한데 하여튼 이 부석사를 참관합니다. 이 부석사 왜 부석사냐면 이게 뜰부자에 돌석자야. 이게 뭐 설화로 따지면은 이 의상이 산적을 만났나 봐. 산적. 근데 이게 저 부석사 아마 영주 지역에 있을 텐데 이 부석사를 창건하려고 했는데 왜 산적이 나온 거야. 산적이 와 무서워. 근데 갑자기 띵 해서 이제 선녀가 나타난 거야. 선녀가 나타났고 돌을 떠서 산적을 물리쳐줬대. 그래서 부석사라는 겁니다. 자, 부석사. 부석사는 부석사. 내가 살고 있는 충남 서산에 내 고향이죠. 지금 제 부여살고 거기도 부석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오민규 선생님의 첫 그 학교가 부석중학교에서 선생님 생활을 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부석사 경상도에 부는데 나는 처음에 이게 옛날에 어렸을 때 부석사 내가 알고 있는 부석사는 충청도 우리 서산에 있는데 그랬는데 부석사 이건 더 유명한 절이죠. 여기 무량수전 때문에. 자, 됐습니다. 이제 또 이제 세 번째. 그래도 뭐 8세기 때인데 자, 이건 해초라는 인물이 나오고 자, 해초하면 또 유명한 게 천추 국자. 자, 그래서 갔다. 천축국에는 원래 인도입니다. 인도인데 인도를 가갖고 쓴 기행문이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요 기행문이죠. 이 기행문을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을 할 수 있고 오늘날 때 뭐 거의 상당히 많은 나라 중앙아시아나 인도까지 갔다 온 게 요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에 없죠. 어디 있어? 파리에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저쪽 두낭석굴에 나와.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이 왕호천 축전. 우리나라에서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마 스웨덴의 펠리오라는 사람인가 하여튼 스웨덴인가 프랑스인가 이 펠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프랑스입니다. 이 프랑스의 펠리오가 중국의 두낭석굴에서 발견했고 이게 지금 파리 국립박물관에도 왕호천 축전이 되겠습니다. 자, 끝. 유학으로 갈게 다시. 자, 중대 유학 파트인데, 자, 일단은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할게요. 자, 신라의 학교는 신문학 뉴스페이퍼 킹 때 바로 뭐였다? 요거, 저 떼생각. 발해도 학교가 있다. 발해는 뭐였어요? 주자감 됐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건 뭐 했던 거니까 그냥 제가 검은색으로 정리를 했고요. 유학자를 정리해 볼게요. 유학자를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유학자는 두 개로 좀 나눠서 할게요. 육두품이 있습니다. 육두품 유학자. 중대 때 육두품은 크게 하락하죠. 그 다음에 진고를 나누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육두품 유학자 중에 중대 때 가장 유명한 인물은 바로 원효의 아들 누구 총이 바로 설충입니다.
설총. 자, 설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 사람이 한글이 나면 우리가 문자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바로 요게 있습니다. 이두가 있고 향찰이라는 게 있는데 하여튼 요 향찰 아니고 이두를 설총이 정리합니다. 문자를 표기할 수 있도록 설총이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설총이가 또 신문왕 때, 자, 신문왕을 화왕계라고 해서 왕을 뭐로 비유한 겁니까? 꽃타짜입니다. 꽃을 비유하는 또 화왕계라는 또 작품을 남기는 사람이 설총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물 강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강수 이 사람은 외교 문서를 상당히 잘 썼대요. 여러분 교과서에 강수에 대한 설명 디테일하게 잘 돼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교 문서를 상당히 잘 썼던 사람이 바로 이 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수 같은 경우는 자 어떤 걸 했냐면은 잠깐만 외교 문서 상당히 잘 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답서린기서라고 해서 서린기가 그 나당 전쟁 때 그 당나라의 대표적인 그 장수였는데 그에 대한 답방문서도 글을 써갖고 그러한 것들을 남겼던 사람이 바로 강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 잘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빨리 해야겠다. 진골에서는 자, 이 사람 육두풍 아닙니다. 진골입니다. 김이잖아. 경주 김씨겠지. 대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쓴 책들이 바로 네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요. 약간 자주성이 있었다. 그 다음에 주체적이었다라고 우리가 역사학자들이 평가를 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왜 이 사람을 자주적이고 주체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단은 신라의 이야기를 쓴 거야. 우리의 이야기를. 자, 그럼 어떤 우리의 이야기를 썼냐면은 첫 번째로 자 계림잡전이라고 해서 계림 이게 경주 지방에서 모아 있는 잡스러운 이야기야 그냥. 그러니까 설화 같은 거, 어른 같으면 뭐 디스패치 뭐 이런 건가? 하여튼 그런 하나의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기록한 계림잡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화랑세기, 화랑도를 썼어. 화랑도 우리만 있는 거잖아. 화랑세기, 화랑도 얘기를 썼고요. 그 다음에 고승전이라고 해서 고승 이름난 승려의 이야기를 씁니다. 그 다음에 한산기라고 해서 이건 어디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셔? 구주 오소경에서 구주가 있었고 그 중에 십정 하나의 그 부대를 더 둔 데가 있죠. 십정 그게 바로 한주라고 하는데 여기에 김대문이가 거기에 도지사를 맡아갖고 거기에 한산주의 이야기 우리 따지면 뭐 강원도 도지사가 돼서 강원도 이야기를 쓴 거야. 우리 여기죠. 김대문이 자주적이다, 주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하대로 갑시다. 와 이거 좀 길어져요. 빨리빨리 합시다. 자 우리가 그 불교의 슈퍼스타 인물들 4명 중에 2명 했죠. 나머지 2명은 고려시대 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교종과 선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야 선종 신라하대 때 요 선종 아주 또 중요한 겁니다. 이 선종이 하대 때 유행합니다. 제가 정치사 파트 했을 때 신라하대를 관통하는 4대 키워드가 있습니다. 선종, 풍수지설, 육두풍, 호족. 육두풍, 호족은 반신라적. 자, 그럼 선종이 유행하면은 선종과 대비해서 비교해서 나오는 종파가 하나 있겠죠. 그거는 바로 뭐냐? vs 교종. 그러면 봐봐. 이 중대 때 원효, 의상 이쪽에 있던 뭐 하여튼 유명한 불교 뭐 이찬원 뭐 이런 사람들 다 교종이야. 교종인데 교종은 쉽게 말해서 뭐 하는 거냐면은 경전 연구하는 거야.
경전을 연구하고 자 경전을 연구하는 경전을 연구하는 거고 자 일종의 계율 상당히 계율을 강조합니다. 지켜야 될 거. 선생님 원효는요 계율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원효는 교정승려입니다. 교정승려. 그러니까 아직 선종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우리 한번 원효가 하여튼 경전 연구하고 하여튼 뭔가 좀 딱딱한 이미지죠. 뭔가 책을 봐야 되고 이에 비해서 선종은 뭐냐면은 자 참선하는 거야. 참선. 잠깐만요. 선종은 참선하는 건데 이거를 정리할게. 참선. 자, 참선하는 거고 불릭문자라고 합니다. 불릭문자. 그래서 자 문자가 문자에 그러니까 성전 연구하려면 우리가 문자를 알아야 되잖아. 선종은 문자를 몰라도 돼. 참선하면 돼. 참선하면 돼. 그러면 깨달음을 얻게 돼서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게 선종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얘기할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야. 여러분 공부하실 때 예를 들어 수능 공부를 합니다. 교정 중심으로 교정으로 하기 위해서 선종을 해야 되겠어. 교정으로 하는 게 맞겠지. 책만 읽어야지. 선종은 이런 거야. 책 볼 필요 없다. 책 보긴 해야 되지만 근데 책보다는 깨달음을 얻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습 시간에 책 보는 사람, 열심히 보는 사람은 교종파고 선종파는 그냥 참선을 얻는 거 같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딱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야. 이게 선종이야. 문제는 너무 오래 걸리겠지. 내일 수능 봐야 되는데 내 나이 40, 그날 50 깨달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선은 계속 수행 딱. 근데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불교는 선종 중심의 불교입니다. 그 조계종이 나오는데 조계종이 선종 중심의 불교거든요. 여하튼 나중에 또 예약장을 드리겠고 그래서 그 선종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참선하잖아. 그러니까 참선하니까 오랫동안 뭐 이것도 앉아있긴 앉아있는 건데 계속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 몸에 사리가 생깁니다. 사리가 뭔지 알죠? 스님들 그 화장을 하면 이제 사람 몸에서 이제 딱딱한 돌이 나와서 이게 보석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건데 하여튼 그런 사리를 모셔 놓는 게 뭐라고 하냐면은 승탑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팔갑 원당영탑 뭐 부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절에 가보면은 이게 모셔져 있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입니다. 유명한 절에 가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유명한 절이 이런 이름난 고승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하여튼 승탑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승려의 사리를 모셔놓는 거죠. 승탑이 유행을 하게 되고 또 하나가 참선에서 또 승탑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선종구산이라고 있어. 신라하대 때. 이 선종의 유명한 사찰들이 9개 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우리 충청도는 보령에 있습니다. 보령에 성주사라고 있어요. 성주사. 그 성주산에 있어서 성주사지거든요. 거기가 우리 충청도 지역의 선종구산. 이게 전라도, 남도, 북도 하여튼 각 지역마다 선종의 유명한 사찰 9개가 신라 하대 때 만들어지는 게 이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고요.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 선종구산을 누가 세우겠어? 지방 호족들. 근데 이것도 엄밀히 또 연구해보면 왕족이 넣기도 해. 근데 그건 무시하시겠어. 지방 호족과의 커넥션이 좀 크긴 했습니다. 자, 다음. 발해인데요. 발해 불교 나중에 저희가 할 텐데 발해에서도 불교가 상당히 유명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거 불상파태를 할 때 일단 그냥 요게만 발해는 요게 하나야. 이불병자상. 그러니까 두 명의 부처님들이 아주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발해에서 출토된 거. 동경성에서 아마 출토했는데 이거 옛날에 인고에서 나왔었어. 틀렸어. 그래서 떨어졌어. 그래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하여튼 이불병자상이라고 해서 이게 어디서 출토됐나 이게 옛날에 임용고시에 나왔던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불병자상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영광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다음 15강에 또 나올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 하대 유학인데 자 신라의 그 해공왕이 중대 마지막 학이고요. 선덕왕 김양상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김기영신이라는 사람이 원성왕이에요. 우리의 시조인 주월이 우리 김주원 시조를 물리치고 왕이 되는 이 사람이 바로 원성왕이 되는데 이 원성왕이 요제도 독서 삼풍
독서 상품가 까라옵니다. 자, 요게 원성왕 시절 때. 이거야! 독서! 선생님, 독서가 뭐예요? 모르면 안 되지? 책 읽어라. 책 읽어라. 그 다음에, 겁내 잘 읽었어. 그럼 내가, 오, 이거 많이 읽거든. 좀 그래? 그럼 좀 그래? 그래도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품계를 준다는 게 독서 상품가입니다. 이런 거지, 뭐, 수행평가를 보는 거야. 자, 내일까지 책을 읽어오세요. 뭐, 내일까지, 무슨 책을 읽어오세요. 뭐, 읽어오는데, 자, 너 A, 넌 B, 넌 C야. 여하튼 이 독서상품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유교적 소양이 있는 사람들을 여기다가 등용시키기 위해서 이 독서상품가라는 제도를 원성한테 실시를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별로 못해요. 금방 끝나. 시리아는 바로 누가 반대했겠어? 진골기족들이. 다른 육두품들, 유교 소양 있는 사람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원성왕이 요걸 했지만 진골 귀족의 반대로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요것만 잘 됐으면 우리가 과거 제도가 좀 일찍 더 실시할 수도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 진골 귀족들의 그런 특권을 시켜주로 인한 걸로 끝나게 됩니다. 자, 다음 신라 하대인데 또 얘기하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 같은데 사회학 파트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또 이제 하대 때 가장 유명한 유학자로서는 최초. 신라 하대 때 3명의 슈퍼스타 삼체라는 사람, 삼체. 최시성 가진 사람 3명이 나옵니다. 3명. 최치원, 최승우, 최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다 당나라 유학파예요. 그 다음에 경주 최씨겠지. 유명한 유학자인데, 여하튼, 요 최치원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최치원 같은 경우는, 자, 도당 유학 갔죠? 이때, 이거만 얘기할게. 야, 아버지가 난 남긴 게 너무 좀 충격이 어린 나이에 10대 때 최치원 유학 갔는데 아버지가 유학 가기 전에 최치원한테 뭐라고 그냐. 너는 몇 년 아니야? 5년 아닌가 했대. 3년 안에 과거 합격을 하지 않으면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과거 합격합니다. 그래서 빈곤과에 우수하게 합격한 사람이 바로 최치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최치원이는, 자, 육두품이죠? 육두품 그리고 자 빈곤과 당나라의 외국인들이 보는 과거 시험이 빈곤과에 또 우수하게 급제해서 그 얘기했었던 책 같은 거 토왕소경문 황소의 난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격퇴하자는 그 글도 남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또 개원필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개원필경 가장 또 유명한 역사 문집을 만들었던 사람, 가장 오래된 문집을 또 문학집을 만든 사람이 최치원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어차피 최치원 얘기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14강 끝이고 자, 다음 15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